미얀마 국경에서 발생한 강진은 태국 방콕까지 영향을 미쳤고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청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뜻밖에도 한국이라는 단어를 연달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도 댓글에도 거리의 대화에도 같은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한국 건물은 무사하던데 왜 이래? 우리가 한국에게 큰 실수를 했구나. 왜 현지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한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파왓 리라사미입니다. 방콕 출신의 24살 건축 디자인 전공자이자 지금은 방콕 도심에 위치한 타파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건축 디자인 사무소에서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축이요? 어릴 적부터 막연히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도심을 걷다가 유난히 반짝이는 건물 앞에서 멈춰서게 되면 그게 마치 사람처럼 저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대학 진학도 주저없이 건축 디자인 전공으로 선택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방콕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중견 건축사무소에 입사하게 되었죠. 입사 첫날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느껴진 공기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람들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지함, 벽에 가득 붙은 실내 렌더링, 모델링 위에 놓인 작은 사람 피규어들. 와, 나도 언젠가는 여기에 내 건물 하나 얹을 수 있을까? 그 설렘 하나로 저는 도면 출력 전담이라는 지금의 역할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제 주된 업무는 도면 출력, 회의 자료 정리, 도서 정리, 외주 업체와의 문서 송수신입니다. 당연히 설계에는 직접 관여할 수 없죠. 처음엔 내가 여길 왜 왔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어느새부터인가 그런 생각도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도면을 출력하고 정리하는 이 일이 생각보다 꽤 많은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프린터에서 A1 도면이 쓱 하고 빠져나오는 그 순간, 눈에 익은 선 하나, 색 구분, 타이포그래피를 보고 있으면 그 안에 설계자의 고민이 살짝 엿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어쩌면 저는 설계를 하지 않으면서도 제일 먼저 그 결과물을 감상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자주 출력하게 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방콕 짜뚜짝 시장 인근에 들어설 감사원 청사였습니다. 국가기관이라 규모도 크고 정부 발주 프로젝트다 보니 규정이 까다롭고 서류도 많았어요. 건물 형태는 굴곡진 유선형이고 파사드는 유리로 반짝이게 마감되어 있어 마치 권위를 가지되 열린 공간을 표방한 것 같았습니다. 선배들이 그래도 디자인은 멋있게 나왔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출력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선배 두 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중국 시공사랑 태국 업체랑 합작했대. 예산은 넉넉한데 일정은 말도 안 되게 빡빡하대. 이번 프로젝트 좀 불안해. 정치 얘기랑 엮이는 순간 뭐라도 꼬일 수 있지. 저는 손에 조감도를 쥔 채 문득 멈췄습니다. 합작. 일정이 빠듯해? 불안하다고? 순간 그동안 제게 멋진 조형물처럼만 보이던 감사원 청사 조감도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건물은 이제 단순히 멋진 디자인을 넘어서 현실 속 이해관계와 구조적 도전이 담긴 실체처럼 느껴졌거든요. 사실 저는 설계도에 손대본 적 없습니다. 수정 의견을 낸 적도 없고 외주업체 미팅에 참여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건물에 대한 애착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도면을 출력할 때마다 저는 늘 종이 냄새를 맡습니다. 회사의 종이 재질은 다른 데보다 질감이 살짝 부드러워서요. 그 위에 찍힌 조감도와 구조 도면을 넘기며 저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파왓, 너 지금은 종이만 넘기고 있지만 언젠간 진짜 설계를 넘길 거야. 같은 신입 동기들은 다른 부서에 배치되어 실제 건축 CAD 툴을 배우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쪽이 좋았습니다. 회사의 거의 모든 프로젝트를 먼저 마주할 수 있다는 건 초보자로서는 나름의 특권이니까요. 회의 전날이면 늘 야근이었지만 회의 자료 바인더를 정리한 다음 회의실 문 앞에 조용히 놓고 나오는 그 순간엔 작은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바인더 하나로 프로젝트의 흐름을 잡을 수 있겠지. 그렇게 저는 건축가의 길을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걸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무렵 태국의 건축계에서도 내진 설계라는 단어가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국경 인근에서 간헐적으로 지진이 발생했고 그 여파가 방콕까지 전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선배들은 자주 말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한 번씩 돌려봐야 해. 중국 쪽 설계는 하중 계산이 엉성한 경우 많아. 저는 솔직히 그 말들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귀에 익숙해질수록 마음속 한쪽에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설계라는 건 단지 예쁜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닌 걸까? 그러나 그 의문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제 하루는 도면, 출력과 바인더 정리로 채워졌고 선배들의 농담 속에서 저는 A1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얻게 됐어요. 오늘도 도면이 찢기지 않았습니다. 클린 출력, 미션 성공이죠. 이런 말도 농담처럼 던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인쇄된 종이 속 선들을 바라보며 막연하지만 단단한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그 조감도가, 그 설계서가 제게는 작은 자존심이자 희망의 조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매일 들여다보던 그 건물이 어느 날 뉴스 속에서 무너졌다는 소식으로 등장할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출근길엔 평소처럼 오토바이 택시를 탔고 커피도 단골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주문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선 선배가 농담처럼 말했죠. 오늘은 잉크 번짐 없이 도면 인쇄 가능할까? 물론이죠. 오늘도 A1의 여왕이 명예를 지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웃으며 프린터 앞에 섰습니다. 그날 출력했던 건 또다시 감사원 청사 관련 도면이었습니다. 수십 번 출력해서 이제는 그림만 봐도 어디가 정면이고 어디가 보조동인지 감이 오는 그 조감도. 저는 그날도 같은 각도로 고개를 기울이며 도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채색 톤이 조금 진해졌네. 의도적인 강조일까? 그런 디테일에 혼자 의미를 부여하며 저는 조용히 업무를 마무리해 나갔습니다. 사무실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미얀마 국경에서 지진이 났다는 속보는 식사 중에 처음 접했죠. 스마트폰에 울린 경보음을 보고도 처음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식탁 위에 물잔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저는 그렇게 넘기려 했지만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고 발밑에 타일이 살짝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 없이 천장이 진동하는 듯했고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지진이야. TV 켜봐. 뉴스 채널로 돌린 화면에는 방콕 전역 지진 감지라는 자막이 떠 있었고 짜뚜짝 시장 인근 고층 건물 긴급 대피 지시라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짜뚜짝, 제가 매일 출력하던 감사원 청사가 있는 지역.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그 건물은 괜찮겠지. 하지만 곧이어 속보가 나왔습니다. 방콕 짜뚜짝 시장 인근 신축 중이던 감사원 청사 붕괴. 사망자 수십 명, 실종자 100여 명 추정. 현장 구조 작업 난항. 뉴스 화면 속에는 마치 익숙한 퍼즐 조각이 부서진 듯한 형체가 있었습니다. 유리 외관은 산산조각 났고 건물의 좌우 날개동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건물의 중심부는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고 그 내부에서 일하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는 말에 저는 말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지진으로 어수선한 방콕 시내를 가로질러 사무실로 향했고 지진으로 인해 건물 밖으로 대피한 선배들과 회사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지진으로 인한 안전이 최우선이니 우선 모두 귀가하라고 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가슴 안쪽이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도면, 파일이 담긴 노트북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고 출력실에서 마지막으로 본 조감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졌고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제 안에서는 끝도 없는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제 마음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이틀간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출근 금지 공지가 떴고 동료들과의 단톡방도 조용해졌습니다. 유일하게 도착한 메시지는 한 선배가 남긴 짧은 말이었습니다. 출력실 조감도 파일, 복구 불가야. 백업 확인 좀 해줄래? 저는 머뭇거리다 결국 노트북을 열었고 그동안 정리해둔 출력용 조감도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화면 속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윤곽, 반듯한 구조선, 푸른 유리의 반사 효과까지. 그 도면 속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현실에서는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건물을 짓지 않았다. 나는 그 도면을 설계하지 않았다. 나는 그 콘크리트를 부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무거운 걸까? 출력실에서 도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던 제 발걸음, 조감도를 바라보며 느꼈던 자부심, 회의실 문 앞에 바인더를 놓으며 중얼거렸던 그 말. 이게 내 건축의 시작이야. 그 말이 지금은 고통스럽게 들렸습니다. 온라인에선 이미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중국 시공사니까 이렇지. 내진 설계 제대로 했을 리가. 합작이라지만 결국 값싼 자재에 부실 시공의 결과. 그 밑에는 이렇게 적힌 댓글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차나칼레 대교는 진앙에서 1000km 떨어져도 멀쩡했다던데. 한국, 그 이름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저 도면 참고용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 하지만 그 댓글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 건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해봤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한국 내진 설계 기준, 지진에 견디는 구조 기술. 그 결과로 나온 기사 하나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한국 기업이 설계 및 시공한 차나칼레 대교. 튀르키예 대지진 이후에도 구조적 이상 없음. 중국 외교관의 SNS 게시물, 중국이 지은 다리 주장은 사실 아님. 한국 시공사 명확히 밝혀져 게시물 삭제. 그 기사 하나가 제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설계라는 건 단지 선을 긋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고 철학이고 책임이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설계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겨왔다는 걸 말이죠. 한국이 만든 다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 문장은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이었지만 제게는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출력하고 넘기던 도면, 속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던 그날 밤, 누군가는 1000km 떨어진 진앙에서도 멀쩡하게 남은 구조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저는 새벽까지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알게 되었죠. 차나칼레 대교는 튀르키예 마르마라 해협을 가로지르는 세계 최장 현수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띈 건 그 다리를 시공한 기업이 한국의 건설사였다는 사실이었죠. 중국 외교관이 우리 기술의 승리라고 SNS에 게시했다가 한국 기업 시공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속으로는 부끄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지 못했을까? 왜 우리 감사원 청사는 무너졌고 그들은 남아있었을까?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건축이 가진 또 다른 얼굴, 철학으로서의 설계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건축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한국 내진 설계 기준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수많은 기술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내진 등급 1에서 3, 지진 하중 산정 방식, 단일 모멘트 저항 구조 대비 다중 하중 분산 구조 우선, 지반 조사 기반 구조 계획 등. 처음엔 너무 낯설고 복잡했지만 하나씩 해석하며 읽다 보니 그 속에 있는 한 가지 공통된 철학이 보였습니다. 이 구조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 한 줄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건축이란 단지 멋진 형태나 시선을 끄는 외장재의 조합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라는 사실. 그 구조물 안에 들어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설계. 그것이 한국이 가진 기준의 시작점이자 본질이었습니다. 이어서 찾아본 건 한국의 건축법 체계와 안전 규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1995년 서울에서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한국은 구조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고 이후로도 지진과 붕괴를 계기로 설계 지침이 수차례 개정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죠.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구조. 그건 한국 사회의 기술 발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한국의 건축학교 교과 과정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건축윤리,
도시와 인간, 재난 대응 설계라는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지금껏 설계를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형태만 보고 있었구나. 건축은 곡선을 예쁘게 그리고 유리창을 반짝이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이라는 걸 저는 그제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설계 기술들이 단지 국내에 머물지 않고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에까지 퍼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식 설계 모델을 수입하고 있었고 그 기반에는 사람 중심이라는 철학이 우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제 안에서 어떤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 청사의 조감도를 보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던 제가, 그것이 무너진 뒤에도 한동안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려 했던 제가 지금은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설계하지 않았다. 나는 책임이 없다. 그 말이 이제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설계하고 싶었던 걸까? 어떤 건물을, 누구를 위해, 어떤 이유로 그리고 싶었던 걸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만 생각했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외형보다도 내부를 먼저 떠올리며 건물을 그려봤습니다. 그 건물 안엔 계단이 아닌 경사로가 있었고 출입구 옆에는 자동문보다 넓은 수동문이 함께 열려 있었으며 옥상에는 휴게 공간 대신 지진 대피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처음으로 설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낀 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회사 단톡방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출력실에도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청사 붕괴 사고 이후 사무실은 조용해졌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재택근무라는 명목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걸.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한국 건축 기사, 내진 설계 논문, 건축윤리 강연 영상을 하루 종일 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저물곤 했습니다. 예전엔 언젠가는이라는 말로 미뤘던 일들을 이제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다급한 감정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마음속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라도 나는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천천히 이메일 창을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저희 회사 이사님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개인적 요청 건축 연수 관련 휴직 문의, 그리고 본문에 손을 얹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파와씨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한 뒤 감사원 청사 프로젝트 도면을 가장 많이 다뤘던 신입사원 중 한 명입니다. 직접 설계에 참여한 적은 없지만 매일 그 도면을 출력하고 조감도를 넘기며 꿈을 키웠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건축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건축을 다시 배우고 싶다고요. 한국에서 짧은 단기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비로 항공권과 체류 비용을 부담하고 그 연수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사람을 위한 설계가 무엇인지 직접 체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숨이 조금 트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감정이 모든 것을 밀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이사님으로부터 짧은 회신이 왔습니다. 내가 하는 결정이라면 그 자체로 설계가 될 거야. 잘 다녀와라. 그 한 문장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사에서 누군가가 제 선택을 그렇게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제가 정말 이 일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을 떠난 비행기는 조용히 서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두운 바다가 펼쳐졌고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기내 조명을 켜고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샤프 펜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예전처럼 멋진 파사드나 화려한 조형을 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종이에 첫 선을 그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입구를 그리고 넓은 로비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단 대신 낮은 경사로를 넣었습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났을 때 휠체어를 탄 사람은 어떻게 탈출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이 구조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대피할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출입구 옆엔 자동문이 아닌 넓은 수동 여닫이 문을 배치했습니다. 정전이 되거나 자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손으로 열 수 있어야 대피가 가능하다는 걸 한국의 건축재난 설계 사례를 보며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옥상 설계는 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루프탑 정원을 배치했겠지만 이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옥상 한편을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평판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엔 접이식 방수 텐트, 비상식량 보관함, 태양광 충전 패널을 넣었습니다. 한국의 일부 초등학교나 관공서 옥상에 지진 대피 공간이 마련된 사례를 참고한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1층 출입구와 계단입니다. 그럴 땐 옥상이 마지막 탈출구가 되고 그곳이 준비되어 있는 건축물만이 사람의 생존을 계획에 포함한 건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펜을 내려놓기 직전 저는 창문 아래 빈 공간에 짧은 문장을 하나 적었습니다. 이 건물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순간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도면을 출력하며 단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을 떠올리지 않았던 지난날이 떠올랐고 그 책임을 이제서야 비로소 진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설계를 시작해보자. 그리고 그 설계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해. 창밖의 불빛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비행기는 서울로 접근하고 있었고 제 안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의 거리 곳곳, 특히 런던 중심가 소호에서는 요즘 분식이라는 간판 아래 줄을 서는 사람들이 심상치 않게 늘고 있습니다. 김밥, 떡볶이, 튀김, 순대, 낯선 단어임에도 영국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는 음식들. 그런데 이 한국 분식 열풍의 중심에 의외의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지 학생도 한국 셰프도 아닌 한중년의 영국 엄마의 사연이 이 열풍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한 엄마의 이야기가 영국 전역을 한국 분식으로 물들일 만큼 큰 울림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해머스미스 인근에 살고 있는 엘리자베스 윈터스입니다. 출판 번역 일을 하며 중학교 2학년 딸 메이플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꽤 잔잔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희 모녀 관계는 잔잔하다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한 번쯤은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구나 싶은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고들 하죠. 저도 그 시기를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이플은 예전처럼 학교 얘기를 잘 꺼내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면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단답으로 넘기곤 했습니다.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점심은 뭐 먹었어? 기억 안 나요. 내일은 뭐 입고 갈 거야? 아직 안 정했어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대답 하나하나가 꼭 저는 묻지 마세요라는 느낌처럼 느껴졌죠. 처음엔 그냥 사춘기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얘 마음속에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자꾸 고개를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딸아이가 쓰는 선불카드 명세서를 보게 됐습니다. 원래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주고 그 이상은 본인이 아껴 쓰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은 충전한 지 보름도 안 됐는데 잔액이 거의 없는 겁니다. 화장품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지출 내역의 대부분이 식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분식이라는 이름, 눈에 익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버거킹도 슈퍼마켓도 아니었어요. 영국에선 본 적 없는 이름이었죠.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분식을 검색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영문 철자가 맞나 헷갈렸지만 카드 명세서에 찍힌 그대로 검색하자 런던 중심가 소호 쪽에 위치한 한국 분식집이 나왔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저는 김치나 불고기, 비빔밥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곳 메뉴판을 보니 떡볶이, 김밥, 튀김, 순대, 낯선 이름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떡볶이라는 메뉴. 사진 속 음식은 온통 붉은 소스에 떡이랑 뭔가가 뒤섞여 있었는데 첫 인상은 솔직히 어떻게 저걸 먹지? 싶었습니다. 지독하게 매워 보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식감의 재료들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끌렸습니다. 내 딸은 이걸 이렇게 자주 먹는구나. 왜 하필 이 음식에 빠진 걸까? 그날 저녁 메이플이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메이플, 너 요즘 분식 자주 가더라? 명세서 보니까 한 주에 3번은 가는 것 같던데? 메이플은 살짝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머뭇거리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거기 떡볶이 맛있어요. 떡볶이? 그게 뭐야? 한국 음식이에요. 맵게 생긴 거 맞지? 사진 보니까 진짜 빨갛던데. 엄마도 검색해봤어요. 궁금해서. 근데 그렇게 자주 갈 정도로 맛있는 거야? 딸은 제 질문에 딱히 대답하지 않고 맛있어요라는 말만 짧게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더 캐물었다간 그냥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 밖을 나가버리겠구나 싶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딸이 남긴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그냥 떡볶이가 맛있다는 말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친구들과의 특별한 추억이 있는 걸까?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문화인 걸까? 그런 거라면 나도 조금은 알고 싶었습니다. 그르주 금요일 저녁, 간단히 파스타를 해먹고 난 뒤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 메이플에게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메이플, 왜요? 그 분식 말인데 혹시 엄마랑 같이 한번 가줄래? 메이플은 갑자기 들은 질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저를 잠깐 쳐다보다가 숨을 한번 내쉬고는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거기 진짜 매워요. 그리고 완전 학생들만 가는 곳이라 엄마가 가면 되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궁금하잖아. 너랑 내 친구들이 그렇게 자주 가는 데라니까. 나도 어떤 데인지 알고 싶어. 메이플은 잠깐 망설이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뭐, 가도 돼요. 근데 엄마가 매운 거 못 먹는다고 투덜거리면 난 모르는 척할 거예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알겠어. 매운 거 먹는 훈련하고 갈게. 작지만 중요한 약속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다시 분식 홈페이지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딸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 보자고. 약속한 토요일 오후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학생들만 간다던데 이 옷은 너무 정장 같고 저건 또 너무 젊어 보이나 뭔가에 긴장한 듯 이것저것 꺼내보고 다시 접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편한 청바지에 단정한 니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메이플, 나 준비됐는데 너는? 응, 잠깐만요.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딸아이의 목소리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 아이도 약간은 긴장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약간 심드렁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간 맞춰서 나갈 수 있겠어?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딸은 아무 말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도대체 언제 준비할 건데? 싶었지만 더 말하면 그냥 분위기만 더 안 좋아질 게 뻔했어요. 괜히 바쁜 척 물컵이나 정리하다가 출발 10분 전쯤 되자 겨우 방에서 슬슬 기어 나오더군요. 엄마는 그 옷 입고 갈 거예요? 왜? 이상해? 딸은 고개만 툭 젓더니 아뇨, 그냥 말 안 할게요 하고는 앞서 걸었습니다. 소호 중심가에 있는 분식이라는 가게는 메이플의 말대로 꽤 유명한 곳이었는지 도착하자마자 긴 줄이 저를 반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아담하고 북적였고 벽에는 온통 한국어와 영어로 된 포스터들과 메뉴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젊은 커플들, 관광객들, 저같이 사춘기 자녀와 온 또래들은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줄 서서 먹을 맛이야? 그 말에 메이플은 엄마는 줄 서는 거 싫으면 지금이라도 집에 가요 하고 말했습니다. 순간 그 말투에 저도 잠깐 말문이 막혔지만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싶어 참고 그냥 서 있었어요. 드디어 매장 안으로 들어갔을 땐 생각보다 더 복잡했고 벽에는 전부 한국어를 알파벳으로 나타낸 포스터에 직원들도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손님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주방에서는 기름 튀는 소리와 고추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엄마, 메뉴판 봐도 뭐가 맛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골라줄게요. 그냥 저 믿어요. 응, 알겠어. 근데 진짜 맵진 않겠지? 한국인들은 매운 거 많이 먹잖아. 좀 매울 수도 있긴 해요.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살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순간 저는 그 웃음을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이플은 망설임 없이 떡볶이 2인분, 김말이 튀김 4개, 그리고 치즈김밥이랑 감자 핫도그요라고 주문했고 그 말투와 손짓이 마치 단골처럼 익숙했습니다. 음식을 받아 테이블에 앉았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낯선 공간에서 낯선 음식을 앞에 두고 제 딸아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딘가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건 떡볶이. 엄청 맵진 않은데 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치즈김밥, 요건 감자 핫도그. 딸은 그 말만 하고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더군요. 전속력으로 설명하고는 바로 침묵. 딱 사춘기 스타일이었죠. 이건 뭐부터 먹어야 돼? 아무거나요. 딱 그 말 한마디. 저는 검색했을 때 사진에서 본 떡볶이에 눈이 갔습니다. 떡볶이를 포크로 찍어 냄새를 맡아보니 특유의 매운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망설이는 저를 보고 메이플은 말했어요. 먹어봐요, 엄마. 그냥 한번 먹어보면 알아요. 딸의 말에 떡볶이 떡 하나를 조심스레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첫 맛은 달콤했고 두 번째는 매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릴 적 엄마가 겨울 저녁에 해줬던 토마토 수프가 떠올랐습니다. 뜨겁고 진하고 입안에서 맴도는 온도. 처음엔 이걸 왜 좋아하지? 싶다가도 한두 개 더 먹다 보니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이거 은근히 중독성 있네. 말을 꺼냈지만 메이플은 고개도 들지 않고 그래요 하고만 대답했죠. 김밥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는 순간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달짝지근한 단무지가 어우러졌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 작은 말랑한 음식 조각 하나가 이토록 풍성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감자 핫도그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특유의 감칠맛과 속에서 늘어나는 치즈는 영국인이 제 입맛에 너무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연발하며 음식을 와구와구 먹자 메이플은 제 모습을 보더니 피식하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순간 제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 사춘기 딸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다 옆자리에서 메이플의 친구 2명이 들어왔어요. 딸도 그제야 고개를 들더군요. 메이플. 딸은 순간 몸을 살짝 굳히더니 얼굴을 들고 작게 인사했습니다. 아, 하이. 얘들아, 이쪽은 우리 엄마.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웃으면서 고개만 살짝 숙였고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짧게 대답했지만 친구들은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대박, 우리 엄마는 이런데 절대 안 오는데 완전 부럽다. 그때 메이플의 표정이 살짝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귀끝이 빨개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다음에 엄마 데리고 와볼까? 하는 친구의 말에 메이플은 괜히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 모습이 꽤 귀엽더라고요. 계산을 마치고 가게 밖으로 걸어 나가는데 메이플이 작게 말했어요. 아, 진짜 민망해. 엄마, 아까처럼 빤히 쳐다보지 좀 마요. 엄마가 뭘 했다고 그래. 그냥 좀 애들이랑 있을 땐 조용히 좀 해줘요. 나 조용히 있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걸어가는 내내 걸음은
저보다 반보 앞이었고 식탁에서처럼 말없이 내민 휴지처럼 그 반응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메이플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매운 거 먹을 줄도 몰랐으면서 너만큼은 아니지만 꽤 괜찮았어. 저는 웃으며 그렇게 답했고 그 순간 메이플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메이플, 다음엔 너 친구들이랑 갈 때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되나? 그건 좀 오바고요. 딱 그 말투. 하지만 예전처럼 단호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농담 섞인 한 마디처럼 들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딸이 왜 매주 이곳을 찾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뜨겁고 자극적이면서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는 그 음식처럼 그 공간은 메이플에게 자기만의 숨통이었겠지요.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숨통의 끄트머리에 앉아 이 아이와 같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 이후로 메이플과 저는 가끔씩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매주 가자고 하면 눈치 보며 또요? 하고 피하지만 2주에 한 번쯤은 제가 먼저 오늘은 너 좋아하는 치즈김밥 어때? 하면 그건 좀 고민되네요. 하다가도 슬쩍 나갈 준비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먹는 자리에서는 여전히 말이 많진 않았어요. 하지만 전처럼 냉랭하진 않았고 제가 뭐 하나 물어보면 짧게라도 대답은 해줬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식사하던 중에 제가 실수로 떡볶이 소스를 셔츠에 튀겼어요. 그걸 본 메이플이 작게 웃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렇게 막 집으니까 튀기죠. 젓가락 좀 제대로 들어요. 그 말투는 여전히 사춘기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정이 느껴졌어요. 예전이라면 그냥 본 척도 안 했을 아이였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은근슬쩍 이 시간을 더 자주 가지려고 했습니다. 같이 가게에 앉아 있으면 아이가 말은 없어도 무심하게 제 컵에 물을 따라준다든가 김밥에서 오이 부분은 저쪽으로 밀어준다든가 그런 티 안 나는 배려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여전히 퉁명스럽죠. 왜 그렇게 자꾸 쳐다봐요? 아니, 그냥 내가 어릴 때 생각났어. 어느 날은 메이플이 다녀온 친구 생일 파티에서 친구 엄마가 직접 음식을 차려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 다 엄청 좋아했어요. 애슐리 엄마가 떡볶이 만들어줬거든요. 그래? 너도 좋아했겠네. 맛은 있었는데 우리 가서 먹는 데보단 좀 달았어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우리 가서 먹는 데라고 말했어요. 그 말투 속에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가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천천히 가까워지던 중 작은 사건 하나가 발생해버렸습니다. 메이플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 관련된 음식을 휴대폰으로 찾아보고 메이플의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내밀며 말을 걸었어요. 메이플, 이거 한국 음식이래. 우리가 먹는 음식과 다른 음식인데 이것도 먹어볼까? 그러자 공부를 하던 딸은 한숨을 쉬며 손에 쥔 펜을 책상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관심 갖는 척해요. 전에 안 그러더니 갑자기 왜 그래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귀찮아요, 진짜. 나가주세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단순히 말의 한 단어 한 단어보다 그 안에 담긴 감정들이 그동안 제가 애써 쌓아온 감정들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어요. 딸은 금세 헤드폰을 끼고 펜을 다시 잡으며 저와 대화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딸의 방에서 나와 식탁 한 구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금 그 말이 정말 이 아이의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사춘기의 감정이 내지른 말이었을까? 하지만 어찌됐든 상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아이에게 관심을 주는 게 방해가 될 수 있다면 차라리 물러서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메이플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우리는 서로 필요한 말 외엔 딱히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요일 오후 제가 빨래를 개고 있을 때 거실 탁자 위에 누가 두고 간 쇼핑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냉장 포장된 떡볶이 세트와 작은 김말이 튀김팩이 들어있었죠. 이거 뭐지? 하고 중얼거리자 방에서 메이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하길래 샀어요. 엄마 혹시 또 먹고 싶을까 봐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엔
그만 좀 관심 가져달라고 하더니 이젠 혹시 엄마가 먹고 싶을까 봐 사왔다고요? 메이플은 조용히 부엌에 들어와 그 떡볶이 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긴 해요. 근데 그냥 끓이면 더 맛있어요. 엄마가 끓일래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냄비를 꺼냈습니다. 물 넣고 소스 풀고 떡 넣고 끓이면서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아이는 말로는 쏘아붙이면서도 행동으로는 관계를 끊지 않고 있었어요. 같이 떡볶이를 먹고 난 후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려고 했어요. 그러자 메이플은 제 옆으로 쓱 오더니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가져가며 말했어요. 그거 엄마 좋아하는 드라마 3화까지 나왔어요. 같이 볼래요? 응. 그럼 그럴까? 그렇게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거실에서 우리는 조용히 드라마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메이플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왜 요즘엔 말 안 걸어요? 내가 과하다고 해서 그건 그때 얘기고요.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며칠간의 마음 고생을 모두 씻어내는 힘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아직 나와 연결돼 있구나. 단지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구나. 사춘기의 메이플은 늘 퉁명스러운 말투였고 제가 뭘 물어보면 대답은 대부분 몰라요. 아니에요. 그런 시기였지만 그 속에서 저는 조용히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메이플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관계를 단절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유지할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것뿐이란 걸요. 그리고 며칠 후 학교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메이플 담임 선생님인 메리 크로포드 선생님이셨죠. 통화 시작부터 뭔가 무거운 일이 벌어진 줄 알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는데 그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씨, 오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죠? 좋은 얘기예요. 메이플이 요즘 수업 시간에 글쓰기 과제를 정말 성실히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에세이 과제에서요. 그 말에 저는 얼떨결에 그 아이가요? 메이플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주제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메이플은 나의 엄마에 대해 썼어요. 그 글 안에 나오는 표현들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용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선생님은 웃으며 짧게 읽어주셨어요. 내 엄마는 조용히 내 뒤를 따라오지만 절대 날 놓치지 않는다. 그게 엄마다. 그리고 난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있던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엘리자베스 씨, 메이플이 요즘 수업 시간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참 자주 해요. 특히 최근에 한국 음식점 자주 가신다면서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말을 강요한 적도 없고 우리 사이가 달달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으론 메이플이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 떡볶이 엄청 잘 먹어요. 영국 사람인데 매운 거 잘 먹는다고요. 엄마랑 같이 먹는 날이 제일 좋긴 해요.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말수 적고 퉁명스럽고 분식집 가자는 제안도 대체로 알겠어요 수준인데 그 아이가 학교에선 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니요. 그날 밤 저는 저도 모르게 메이플 방문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조용히 말했죠. 메이플,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전화 왔었어. 딸은 침대에 엎드린 채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말했어요. 뭔데요? 너 엄마 자랑 많이 한다며? 잠깐 정적. 그러더니 살짝 돌아누우며 그냥 친구들이 엄마 얘기할 때 저도 얘기한 거예요. 진짜 자랑은 아니고 그냥 그 말투 아시죠? 진짜는 아닌데라고 하면서 사실은 진짜인. 입꼬리가 막 올라가려는 걸 애써 눌러 담는 그 표정이 보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뭘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굳이 말로 확인받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주말 메이플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저랑 가는 거 말고 엄마 혼자 먼저 가봐요. 어디를? 그 분식이요. 엄마 혼자서 떡볶이 시켜 먹어봐요.
혼자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진짜 좋아하는 거 맞는 거래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싶었지만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내 세계에 익숙해지길 바란다. 그 아이의 방식으로 건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저는 정말 혼자 분식에 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시켰고 딸과 갔던 날을 떠올리며 조용히 한 입씩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고 이번엔 메이플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엔 같이 갈래요? 소호의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분식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날 우리 테이블은 참 조용했습니다. 말은 많이 없었지만 눈치는 덜 봤고 음식은 더 편하게 나눠 먹었어요. 메이플은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의 공기는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메이플이 젓가락으로 마지막 김밥 하나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 제 접시에 옮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먹어요. 제일 맛있는 부분이니까. 그 짧은 말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사랑해요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가끔 분식에 함께 갑니다. 주말마다 꼭 가는 건 아니지만 그곳은 이제 우리만의 장소가 됐고 떡볶이는 그냥 매운 음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있게 해준 작고 뜨거운 다리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요즘 주변 친구 엄마들이 저를 보면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어떻게 딸이랑 그렇게 자주 시간을 보내요? 애가 엄마랑 나가주는 것만 해도 기적이네. 그럴 때마다 저는 딸과 함께하는 하루가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춘기, 독립심, 거리감, 그 모든 단어들 너머에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건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낯설음을 따라가다 보니 딸과 웃는 시간이 생기고 딸의 표정에서 제가 모르는 감정을 발견하게 됐고 어느새 저는 그 아이의 세계에 초대받은 손님이 되었던 겁니다. 너무 극적인 변화도 없고 영화처럼 감정 폭발도 없었지만 저는 매주 토요일 분식집 창가에 나란히 앉아 떡볶이 하나를 앞에 두고 딸과 눈 마주치며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매번 뭉클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그날 우연히 카드 명세서를 보지 않았다면 이 아이와 다시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그저 그날 그 작은 붉은 글자 하나에 마음을 기울였던 제 자신에게 살짝 고맙다는 말을 건넬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분식이 영국을 넘어 유럽에서도 흥행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